자, 오늘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됐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잡혔죠.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오늘 헌법재판소에 방청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더니 9만 명 넘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가까스로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선고일이 잡히는 거를 보고 재판관 8대0 인용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감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선고 당일에 헌재에 가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헌재가 선고일에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헌재가 선고 결과에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 그리고 특히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12.3 내란이 위헌적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려면 정말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어거지 논리를 동원을 해야 가능한 상황인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정이 선고 당일에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헌재 밖에서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방청을 갔던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 등등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분노하지 않겠어요?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면서 과연 이런 리스크를 굳이 떠안으려고 할까?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4월 4일에 나오는 선고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법상식에 매우 부합하는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한 쪽에서도 입을 꾹 닫을 수 있게 법리적으로 깔끔한 결론이 이미 나온 것이고, 이걸 생중계하고 심지어 일반인 방청으로 재판정을 오픈해도 우리는 재판관으로서 정말 떳떳하다 라는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국민의힘 주장처럼 5대3으로 기각 결정이 나올 거였으면 헌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고 기일을 잡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5대3으로 기각이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마은혁 재판관이 정상적으로 임명이 돼버리면, 그래서 인용 쪽에 설 경우에는 6대3으로 인용이 되니까 결론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정당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정말 일관되게 공석인 재판관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당시에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소법에서 7인 이상으로 심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판이 한동안 정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추가로 3명 재판관이 임명이 될 때까지요. 이게 부당하다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하고 동시에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헌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공석인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서 결정하면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헌재가 작년 10월에 심지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의견 구도가 5대3은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겠죠.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결과가 바뀔 상황이었으면 선고 안 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게다가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헌적인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 없이 5대3으로 한다? 이건 상식 밖의 일이고 수십 년 동안 판사 생활 하신 분들께서 절대로 내릴 수 없는 결정인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럼 5대3이 아니라 4대4 기각이나 각하 또는 인용 의견이 오히려 소수 의견이어가지고 1명이나 2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보수재판관 3인 전원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고 거기에 진보 성향 또는 중도 성향 법관들 중에 일부가 동조하는 의견을 내야 되는데, 개헌 포고령에 국회 예산을 명시한 점이나 그리고 나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에도 무단으로 들어갔던 점이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끄집어내려고 했다는 점이나 그리고 정치인들 체포 명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체포까지 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의 영장에 불응하면서 한남동 관저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극심한 국론 분열을 만들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일반인 시각에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법조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헌법과 개헌법을 완전히 위반한 그런 자폭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계몽령, 아니면 뭐 중국 개입론, 부정선거론,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근거로 해서 기각결정을 한다. 이건 정말 소설에도 안 나올 법한 그런 얘기인 거죠. 계엄이 2시간 만에 해제됐고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저항이나 군경이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본인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지금 계엄이 조기에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코리안 킬링필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살인범이 살인을 하려는데 옆에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서 결국 살인을 못해서 미수가 됐어요. 그러면 처벌을 안 하나요?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각하논리 같은 경우에도 내란죄를 빼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내란죄의 형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란죄라는 그런 형사상 죄에 대한 부분만 뺀 것뿐이지 12월 3일에 있었던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합당한 논거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도 똑같은 쟁점이 있었지만 결국 문제없이 파면을 했잖아요. 네 번째 이유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탄핵심판 선고일 잡혔다고 기사가 뜨니까 자본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1.6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2.76%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조금 내렸어요.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면서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이 순리대로 가려면 이렇게 풀려가는 게 맞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복귀를 해도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헌재가 고려를 할 거라는 것 때문입니다. 일단 조갑제, 정규제, 김진 같은 그런 원로 보수 논객들도 여러 번 이미 언급을 했지만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아마 4.19 같은 민주항쟁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하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겠죠. 이미 그런 점에서는 국가원수로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G7에 새롭게 진입을 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G7을 D10으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런데 D10에서 D가 뭔가요?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 아닌가요? 그런데 민주주의 10개국에 계엄령 선포를 한 독재 국가의 독재자가 과연 낄 자리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헌재가 이런 현실적인 측면 그리고 법리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8대0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을 할 것이라는 게 저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